지금 요즘 뭐 주식 시장에 버블 논란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네. 하나는 뭐 말로만 우리 저 뭐랄까요, 작년에 뭐 3천 뭐 여러 하우스뷰에서 네네. 나왔을 때 코웃음 쳤던 수치가 네네. 주가지수 네. 3천이었는데 뭐 네. 어느새 3천 후다닥 돌파했고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지금은 팔아야 될 때가 아니냐. 네네. 예, 지금은 샀다가 물리는 거 아니냐. 이런 네네.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433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433. 그래서 40%는 지금 가장 뜨거운 주식들, 30%는 앞으로 뜨거울 주식들, 그리고 30%는 현금. 그래서 일단 조정장의 혹여 대비를 좀 하는 부분들도 좀 필요할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현금을 30% 갖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뜨거운 종목들. 일단 소외되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2021년 들어서 갑자기 이 대장주들, 대형주들이 이렇게 급등 장세, 반도체하고 2차 전지 중심으로 급등 장세를 보이면서 상당수 코스닥 기업들이 소외됐어요. 포모족이라는 말까지 생길 정도로.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세 상승에 소외되지 않게 한 40% 또는 30% 정도는 이 현재의 주도적인 종목들을 소유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순환매 장세거든요. 이게 어떻게 급등을 하면 그 다음 타자가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렇게 어떤 관심을 못 받지만 저평가 이슈가 있고 어떤 이벤트가 남아있는 기업들을 한 30% 정도 고르는 그런 어떤 취사 선택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지금 지수 3000에서 특별한 악재 이슈들이 발생이 되면 현재 이렇게 좀 시류인 종목들은 가장 강하게 이렇게 조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들은 조정을 받을 거고, 얘는 원래 좀 주춤했던 애들이에요. 그래서 얘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크게 이렇게 조정을 받지는 않을 거고, 이 현금을 가지고 이제 적절하게 추가 매수 전략을, 특히 이 지금 뜨거운 종목들 이렇게 하락을 했을 경우에, 근데 왜냐면 조정을 예상해서 이 40%를 다 덜어냈을 때 만약에 시장이 예측하지 않게 공매도 규제가 예를 들면 연장이 된다든지, 미국의 어떤 장기 국채 금리가 생각보다 이렇게 탄탄하게 버텨줘서 긴축 재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렇게 늘어진다든지 이러면 지수가 또 이렇게 계속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40% 판 걸 또 내가 속상해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40%나 30% 정도는 좀 공격적으로 좀 가져가 보고, 30% 정도는 시류를 타지 않는, 예를 들면 뭐 배당주라든지요, 아니면 좀 이렇게 언택트가 끝나고 컨택트 세상이 될 때를 대비해서 뭐 여행주라든지 이런 종목들, 다음 타자들을 좀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풍부한 좀 한 30%에서 40% 정도. 그러니까 좀 버블이 심하다 그러면 30%, 433 전략을 거꾸로 하는 거죠. 33 현금 40%. 이렇게 해서 좀 이 조정에도 좀 대비하는, 그러니까 뭐 바벨 전략이죠.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현 시장도 따라가고 그다음에 혹시 모를 조정도 대비하는 그런 투자 전략도 나쁘지 않다. 네. 그러면 개인적으로 지금이 버블 장세라고 보세요? 334 전략을 쓰는 게 맞다고 보세요? 433을 쓰는 게 맞다고 일단 보세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시장이 이게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있어서 12월 말에 사실 많이 못 샀거든요. 그게 10억 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뭐 그러다가 이제 이게 해를 넘기면서 그 수요들이 이제 있고 해외 시장이 좀 좋아지면서 이렇게 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버블이라는 건 버블이 조금 더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10% 정도는 더 갈 수도 있는 시장이 아니냐. 특별한 뭐 외생 변수가 없는 한. 왜냐면 풍부한 유동성을 우리가 무시를 못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면서 막대한 그런 재정, 경기 부양을 하거든요. 그런 돈들, 국채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그 돈이 미국에서 더 이상 투자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익 나기 어렵기 때문에 신흥국으로 머니무브가 일어날 거거든요. 그러면 그 머니무브가 외국인들이 대부분 대형주 중심으로 사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런 머니무브, 그리고 우리의 동학개미들의 그 넘치는 이
활력 이런 부분들이 유동성을 계속 이어갈 개연성들도 좀 남아 있어서 그런 좀 한 10% 정도는 앞으로 더 이렇게 유동성 장세가 만들어 가겠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적 발표가 4월경부터 있잖아요. 그래서 실적에 따라서 개별 종목 장세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적 개선이 되는 종목 중심으로 좀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고 그래서 좀 차별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장세가 4월부터 펼쳐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3월은 공매도, 4월은 실적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은 주식시장의 하나의 변동성 요인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의 주도주는 어떤 거라고 보세요? 일단 저는 올해 그 반도체하고 2차 전지를 되게 좋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1월 1일 날에도 제 개인 유튜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의 최근에 어떤 이런 발표들을 종합해보면 올해를 이끌어갈 주요 종목들로 반도체 2차 전지, 그래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경기를 타는데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제품 교체를 하는 주기가 있어요. 그게 원래 작년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스탑해 있고 그게 이제 올해 이렇게 발생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미중 무역 갈등으로 어떤 중국에 대한 규제 부분이 우리에게 반사이익 부분도 있고요. 또 인텔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인텔이 사실 모든 프로세서를 자기들이 다 하는데 이게 반도체가 발전하면 따라 이제 인텔이 그걸 못 따라가는 상황이 발생될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뭐 삼성에 결국 어떤 물량을 부탁을 한다든지 파운드리에 대한 그런 부탁 이런 부분들이 또 영향을 줄 것 같고,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는 고배당 이슈. 그래서 반도체가 올해 가장 뜨거운 그런 화두가 될 것 같고요. 물론 조정을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적 개선이라는 키워드 때문에 계속 그리고 정부가 소부장주들을 적극적으로 밀어주잖아요. 아예 대놓고 막 지금 소부장주들을 엄청나게 막 금액적으로 250억씩 막 지원해서 이렇게 개발하라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 어떤 반도체 산업 전반에 대해서 정책적으로도 밀어주고 사이클도 그렇고 그 다음에 대외 변수도 이렇고, 그리고 CPU도 이렇게 교체하는 주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콘솔 게임도 신작들이 올해 나오고 5G 그런 어떤 미국의 투자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 보면 반도체 호황이 올해 안에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전기차. 전기차는 사실 이 버블 논란도 많잖아요. 테슬라가 그렇죠. 끊임없이 오르고 뭐 중국의 니오는 작년에 한 30배 올랐거든요. 1년 사이에.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중국 전기차들이 한 1월 들어서 한 두세 배씩 올라 버렸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버블 아니냐, 버블 논란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2025년까지 이 전기차 시장이 한 3배 정도 성장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 한 30%대 성장을 하고, 그렇다면 이게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030년에는 중국에서 더 이상 이제 내연기관을 팔 수 없으니 결국 10년이라는 시한부 인생을 내연기관 차들은 받은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기존의 내연기관 차가 전기차로 지금 바뀌어가는 그런 시점이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긴 호흡으로 전기차주, 특히 가장 큰 수혜는 배터리예요. 이래저래 어찌됐든 배터리에 대한 그런 경쟁력, 그런데 다행히 우리나라가 배터리에 대한 경쟁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배터리주들이 주춤주춤할 때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오히려 이런 그 버블 장세에서 이렇게 조정을 보여주면 어떤 그 저가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이렇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박민수 저자님은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주도주 섹터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내가 만약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섹터 내에 그 매출 1위 기업 혹은 뭐 어떤 기업에 투자하는 게 좀 유리하다고 보세요? 저는 ETF 투자를 권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성장 산업이 아예 시장 전체 섹터를 담아라. 그러니까 성장 산업이라는 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 많이 망해요.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성장을 하냐면 돈이 될 것 같으니까 여기저기서 달려드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달려들다 보니까 뭐가 성공할지 사실 개인들은 잘 몰라요.
지금은 잘 나가도 5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바구니를 담아라.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해서 우리나라 국내 ETF가 한 3개 정도 되거든요. 예를 들면 미래에셋 자산운용이랑 삼성 이쪽에서 만든 그런 ETF들, 2차 전지 ETF들이 한 3개 정도 돼요. 그리고 정부가 BBIG 뉴딜 지수를 작년에 발표했잖아요. 뭐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배터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수를 추정하는 ETF까지 해서 한 3개 정도 되는데요. 그런 ETF, 그러니까 개별 종목에 대한 자신감이 없을 경우 ETF가 좀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초보 투자자일수록 2차 전지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 예를 들면 2차 전지 개별 종목 얘를 투자했는데 얘가 생각보다 발전이 더뎌. 그러면 이제 이게 사실 대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ETF 같은 경우는 덜 빠지고 덜 오르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분산 투자이기 때문에 네. 최소 10종목 이상을 섞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은 있는데 그래도 그 섹터 내에서 2차 전지 산업 중에 강자들, 제일 상위권자들을 묶어놨기 때문에 안전하게 ETF 투자를 저는 하시는 게 초보자일수록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 주식형 ETF 같은 경우는 또 세금 혜택들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ETF 투자를 좀, 그러니까 ETF 같은 경우는 주식형 ETF가 있고 기타 ETF가 있는데 기타 ETF 같은 경우 수익에 대해서 15.4%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식형, 이 2차 전지 ETF 같은 경우는 실제 주식 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들을 이렇게 편입을 해놨기 때문에 그 15.4% 세금을 안 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매력적인 그런 투자 대상이 될 수 있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ETF가 있어요. 그래서 두 종류인데요. 반도체 ETF하고 삼성그룹 ETF가 있어요. 국내 거군요. 국내 거요. 그래서 해외 ETF 같은 경우는 22% 세금을 또 내잖아요. 그렇죠. 250만 원 제외하고. 그래서 이 주식형 ETF는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내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주식형 ETF, 국내 주식형 ETF를 저는 권하고요. 반도체 ETF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 산업 기준에 반도체 기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어서 이 반도체 ETF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소부장주들이 많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에 관한 ETF를 좀 적극적으로 하시고 싶다 그러면 삼성그룹 ETF 중심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고, 개인적으로는 뭐 반도체 시장에서 올해 삼성전자가 가장 그래도 뭐 주가 조정을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적 개선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반도체가 두 분야거든요. 메모리하고 비메모리. 그래서 이 메모리 시장이 한 30%, 우리가 D램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이 메모리가 한 30%, 비메모리가 한 70% 정도 전 세계를 차지를 해요. 근데 하이닉스는 이 메모리만 해요. D램만 하고, 삼성전자는 두 가지를 다 하고, DB하이텍은 비메모리 분야. 근데 우리가 메모리는 마이크론, 그 다음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시장을 그냥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우리가 거의 차지를 하고 있는데, 포인트는 이제 비메모리, 그 대만의 TSMC라는 데가 한 50% 이상 점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포션을 우리가 얼만큼 가져갈 거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어찌됐든 이 포션을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기업이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다. 그래서 지금 비메모리 분야에 대한 투자도 삼성전자가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삼성전자의 어떤 실적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들을 많이 낳고 있다. 특히 인텔에서 지금 어떤 메모리에 대한 이런 외주, 그러면 TSMC에 다 줄 수 있느냐? 그런 건 아닐 거다. 만약에 TSMC가 다 받는다면 걔네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어떤 다른 거를 반사이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어떤 그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어떤 성장 기대감,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그 7, 8, 90인가요? 네네. 이 마지막 네 단계 네네. 간단하게 좀 설명해 예. 주시죠. 7단계는 지분율인데요. 우리가 지분율이라는 건 주식의 보유 비율이에요. 그래서 최대 주주가 지분을 얼만큼 들고 있느냐. 최대 주주가 지분을 많이 들고 있을수록 좋아요, 사실은. 네. 왜냐? 고배당하거든요. 근데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적으면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그래도 우량 기업이면 괜찮아요.
경영권 분쟁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경영권 분쟁은 호재예요. 우리가 한진칼 이슈나 뭐 이런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서로 경영권 잡기 위해서 네, 서로 네. 사야 되잖아요. 네, 서로 사야 되니까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런데 부실 기업인데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나쁜 건 피곤해요. 최대 주주가 자주 바뀔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지게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회사를 나몰라라 할 수도 있고, 결국 최대 주주 지분율이 낮다는 건 유상증자를 밥 먹듯이 했기 때문에 자기의 지분율이 계속 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빼놓고 다른 사람들한테 주식을 계속 팔아서 자기 지분율이 뚝뚝뚝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회사를 경영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오는 거기 때문에 지분율은 가급적 많을수록 좋다. 그럼 지분율은 어디서 봐요? 이 역시 네이버 포털에 다 나와 있으니까 확인을 하시면 좋고요. 이 최대 주주뿐만 아니라 5% 이상 지분을 가진 사람이나 10% 이상 지분을 가진 사람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다 공시사항이에요. 공시라는 건 회사의 내부 정보를 일반인에게 알려주는 건데, 그런 공시사항도 다 있기 때문에 지분율을 파악을 해서 어떤 경영권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는 거고요. 최대 주주가 주식을 파는 건 악재예요. 그렇죠. 보통 최대 주주는 경영인이잖아요. 비즈니스맨이 왜 주식을 팔겠어요? 이제 오를 만큼 올랐으니까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 주주가 주식을 파는 행위는 악재다. 대신 최대 주주가 주가 저점에서 주식을 사는 건 호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사주도 마찬가지죠. 자기 회사 주식. 자기 회사 주식도 주가 고점에 파는 건 악재. 저점에 사주는 건 호재다. 그런 측면 이야기 드릴 수 있겠어요. 네.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매출 채권 회전율과 재고자산 회전율인데요. 어렵죠, 이 단어들이. 그러게요. 네. 좀 생소하신 분들도 많아요. 어려우면 그냥 스킵해도 돼요. 왜냐면 이 단계가 낮아간다는 건 그만큼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앞에 중요한 거일수록 1, 2, 3, 4, 5, 6 이렇게 여기 있다. 웬만하면 1단계에서 한 50%는 탈락이에요. 적자 탈락. 그러니까 3년이나 5년 내에 한 번이라도 뭐 적자면 탈락, 뭐 이런 식으로 가져가 버리면 한 50%는 싹 발라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8단계는 뭐 7단계까지 왔으니까 8단계 어려우면 생략을 해도 되는데요. 설명을 드리자면 회전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음식점에 갔는데 회전율이 높다는 건 빨리빨리 손님이 바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매출 채권이라는 것은 외상값이에요. 외상값이 빨리빨리 회전되고 있느냐. 그러니까 외상으로 줬는데 돈이 빨리빨리 들어와야잖아요. 안 들어오면 결국 얘가 돈 안 줘서 망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리스크를 좀 보자는 게 하나랑요. 그 다음에 허위 매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렇게 내 자회사한테 몽땅 팔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외상으로 이 자회사에 엉땅, 왜냐면 코스닥 상장 법인 같은 경우는 5년 연속 영업 손실이면 상장 폐지돼요. 그러니까 한 4년 연속 영업 손실인데 올해는 흑자 나야 되니까 이 옆에 회사, 뭐 아는 회사한테 잔뜩 물건 주고 외상으로 받는 거죠. 그래갖고 회계 처리는 흑자하는 거죠. 아니 그 은행에 대출 있는 기업들도 대출 연장이 안 되니까 매출이 막 적자폭이 커지거나 네네. 줄거나 이러면 네네. 그러니까 또 그런 식으로 그 네네. 매출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고 네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매출 채권 회전율, 이런 허위 매출이나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한 3년에서 5년 정도 매출 채권 회전율을 보는 거예요. 회전율이 낮을수록 좋은데 갑자기 증가하면 뭔가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동일 업종 대비해서 과하게 높은 것도 뭔가 조금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재고자산 회전율이라는 것은 재고자산은 안 팔고 남은 재고예요. 재고가 빨리빨리 소진돼야 잘 팔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고자산 회전율이 높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한 3년에서 5년 정도 보면서 최근 들어서 재고자산 회전율이 굉장히 높다.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창고에 같은데 물건이 쌓여 있다. 물건이 쌓여 있는데 뭔가 문제 있는데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 회전율도 네이버 포털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고민하실 필요 없이 회전율 딱 보고 네이버 증권 저 금융 사이트만 잘 보면 되겠네요. 네, 네이버에서 저를 채용해 줘야 되는 게 아니야. 뭐 이런 얘기. 네. 그다음 또 9단계. 9단계는 이제 PBR을 봐요. 이거는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죠. 네네. PER과 PBR은 되게 많이 듣는데요. 일단 저는 PER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PBR보다. 왜냐하면 분모가 달라요. 그러니까 분자는 동일해요. 시가총액을 PER은 당기순이익으로 나눠주는 거고요. PBR은 내재산으로 나눠주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내재산과 이 시가총액을 나눠주니까 뭐냐면 내가 내재산이 1,000억이에요. 근데
시가총액이 500억이에요. 그러면 난 1000억짜리 회사인데 왜 나 500억 가치밖에 평가를 안 해줘요? 라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이유는 실적이 안 좋아져서 그래요. 가진 건 많은데 벌이가 시원찮아. 그러니까 이게 평가를 적게 받는 거예요. 지주회사들이 대부분 많이 그래요. 그러니까 보유한 그 종목들의 어떤 주식 가치는 어마어마한데 이게 PBR은 한 0.5배 뭐 이러거든요. 그게 이제 제대로 어떤 실적이 그만큼 안 나오다 보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20대들은 돈을 많이 버니까 돈을 많이 버는데 재산은 없어. 그런 사람들을 이제 PER에 비유할 수 있고요. 노인분들 가진 재산은 많은데 이제 은퇴 자금을 아껴 써야 돼. 이런 분들은 이제 저 PBR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땅 부자 기업들이 주로 저 PBR이 많아요. 근데 저 PBR 기업들도 용트림을 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자산 재평가. 그러니까 땅을 옛날에 사둔 게 있는데 옛날 가치로 해둔 거예요. 그거를 그 감정평가법인에 받았더니 이 100억으로 평가돼 있던 게 5천억이 된 거죠. 그러면 그만큼 이게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5천억 부자가 되고 그 땅을 이제 어떻게 활용할 거냐 뭐 이런 언론에 거론되면서 그러면서 한 번씩 급등을 하기도 하고요. 저는 저 PBR 회사 중에 가장 매력적인 회사는 현금을 많이 들고 있는 회사. 그래서 현금이 많은 그런 회사들은 이 현금 가지고 뭔가 할 거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들 제가 어느 신문에서 보니까 사옥이 없는 기업, 돈 네. 벌어가지고 항상 현금으로 네. 사옥 없이 임대 이런 기업이 주가가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현금을 많이 든 기업들은 아주 그냥 당당하죠. 그래서 이 현금을 많이 가진 PBR 기업들은 좀 그럼 현금을 많이 가진 기업들은 어떻게 하냐? 뉴스를 보면 뭐 현금을 많이 가진 기업들 네이버 검색하면 네, 검색하면도 나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좀 이렇게 다트 금감원 공식 사이트 다트에 들어가서 일일이 좀 재무지표를 확인하시면 좋은데 그거는 어느 정도 좀 실력이 길러져야 그렇죠. 네이버가 되니까. 제일 실수하죠. 네. 그래서 실력이 좀 길러지시면 그런 현금 보유 비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이 마지막 10단계가 이게 뭘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내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10단계가 이제 내 생각을 해보자는 건데요. 9단계까지는 어찌됐든 뭐 객관적인 백데이터를 그렇죠. 이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9단계까지 딱 하고 내가 과연 얘를 사야 될지 아니면 사지 말아야 될지 그 이유들을 좀 적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야 할 이유는 한 10가지고 사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럼 얘는 사야 돼? 그건 아니에요. 이 사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굉장히 어려운 이슈면 사지 마는 거예요. 그래서 사지 말아야 될 이유 한 5가지, 사지 말아야 될 이유와 사야 할 이유 한 3가지에서 한 5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서 적어두고요. 만약에 사겠다 그러면 언제 사야 될지, 그리고 얼마에 사야 될지, 그리고 목표가는 얼마인지, 그리고 이왕이면 언제 팔 건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생각을 해서 한번 기재를 해보자 라고 이 10단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 10단계 종목 분석표라고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한 번씩 기재를 하시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는 건데 이 생각을 하느냐와 안 하느냐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전자를 기존에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업은 삼성전자 아니야? 이러고 샀다고 하면 앞으로는 삼성전자를 분석해 보면서 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배당을 많이 주겠구나 이런 생각들 이렇게 하면서 좀 투자를 하고 하면 좀 더 이제 저는 주식 투자할 때 그런 얘기 하거든요. 남을 설득해라. 나를 설득하고 남을 설득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합리적인 투자 이유를 찾는 그런 과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10단계까지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고요. 분석이 끝나면 이제 잠자야잖아요. 잠을 자는데 주식시장은 다음날 9시에 개장을 하잖아요. 저는 그 사이에 브레인스토밍을 좀 하라고 그래요. 왜냐면 우리가 밥을 할 때 뜸을 들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뜸 들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내가 이 10단계까지 분석을 했는데 혹여 실수한 건 없을까? 잘못한 건 없을까? 그리고 내가 매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혹여 내가 실수한 건 없을까? 뭐 경우의 수들을 이렇게 찾아보는 거죠. 그러다 이렇게 잠이 들다가 새벽 한 3, 4시쯤에 벌떡 일어나요. 왜냐? 사고 싶어서. 그러면 이성적인 분석을 했는데 감성적인 열망이 이렇게 넘치면 수익 실현할 기회가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필명이 샌드 타이거 샤크신 우리 박민수 저자님. 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제 의상이 저 샤크 아, 요즘 밀고 있어요. 이거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옷 찾기도 쉽지 않을 텐데. 네, 네, 네. 네, 오늘 샌드 타이거 샤크 박민수 저자님과 함께 직장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투자에서 큰 놀라운 성과를 네. 거두시는 그 투자의 그 첫 단계인 종목을 어떻게 잘 발굴하는가에 대해서 네, 한번 네. 집중적으로 다뤄봤습니다. 네, 네. 오늘 참 유익했던 시간이었고요. 네. 아마 주린이 분들, 초보 투자자분들은 요거 한번 잘 보면서 일단 종목만 잘 골라도 일단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니까. 저는 그래서 영리한 투자를 하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종목을 잘 고르면 제가 왜 샌드 타이거 샤크냐면 손절매를 안 해요. 그러니까 좋은 거를 아예 처음부터 네, 사니까. 그러니까 영리하게 처음부터 뛰어들고 혹여 손해 보면 추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서 매수 단가를 낮춰서 이렇게 수익을 단돈 1원이라도 실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 필명이 샌드 타이거 샤크인 거거든요. 이 상어는 한 번 물면 먹이를 놓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영리한 투자, 종목을 고르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혹여 손실이면 추가 매수로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수익 내고 나오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정말 훌륭한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박민수 저자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